안녕하세요. 천세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대한민국 교육 기적의 비밀의 첫 번째 열쇠인 한글, 그리고 한글로 된 교과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여기 화면에 그 한글로 써진 편지 하나가 보이는데요. 이 편지는 정조대왕이 어린 시절, 원손 시절에 숙모님께 보냈던 편지입니다. 반갑은 편지죠. 이 한글이 대한민국 교육의 첫 번째 열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글은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정말 기적의 글자이며 우수한 글자입니다. 1443년 그 세종 임금께서 다 만드시고 3년간의 그 적용 과정을 거쳐서 실험 과정을 거쳐서 1446년에 반포를 하죠. 한글이 위대한 줄은 알고 또 한글이 굉장히 아름답고 쉬운 글자인지는 알지만 정말로 우리가 한글의 힘이 무엇인지, 한글이 도대체 어떤 글자인지는 실제로 그렇게 잘 알지 못합니다. 저는 한글에 대해서 많은 그 책들을 봤는데 가장 잘 써진 한글 소개책자는 아주 역설적으로도 일본 여성학자인 노마 히데키라는 분이 2010년도에 쓴 한글의 탄생, 부제로 문자라는 기적, 이런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2010년에 나와서 일본 그 출판계에 아주 그 최고 저작으로 출판상도 받았어요. 노마 히데키라는 분은 이제 우연히 한국에 2000년대에 그 한글을 배우러 왔다가, 원래는 미술사관인데 그냥 처음에는 그냥 배우러 왔었죠. 그러다가 완전히 거기에 이제 반해가지고 한글 연구를 했고, 서울대학교 국문학과에서인가 아마 그 국문학 박사도 받고 했습니다. 이분의 얘기에 따르면 한글은 그냥 인류사의 기적이다, 이렇게 세계 문자사의 기적이다, 완벽한 글이다. 생각해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만들어진 글자이고요. 그러니까 글자 발명사로 보면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진 글자이죠. 당연히 그렇게 보면 우리가 제일 최신 글자이니까 글자가 만들어진 것이 각골 문자를 우리가 5000년 전 정도로 생각하고요. 또는 뭐 이집트의 상형 문자, 또 수메리의 쇠기 문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지금 제일 많이 쓰이고 있는 그 로만 알파벳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물론 한자도 있는데 이 한글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글자기보다는 그냥 인류의 그 글자인 겁니다. 이 글자가 전 자신컨대 만약에 이 글자가 중국인들에게 쓰여지고 혹은 아프리카인들에게 쓰여지고 하면 그들의 교육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건 글자로서는 정말 위대한 글자인데, 이 글자의 얘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교육 기적과 관련해서. 아까 본 그 정조대왕의 이제 그 편지 글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한글을 언문이라고 그랬죠. 조선조 500년 동안의 한글은 어떤 위치였었느냐? 사실상은 이제 아낙네들의 글이었죠. 아낙네들의 글. 근데 이게 그럼 남자들은 글을 예를 들어 우리가 조선 선비들은 이 한글을 전혀 몰랐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선 선비들도 한글을 사용을 했죠. 언제? 주로 이제 그 멀리 떨어져서 이제 살 때,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 한양으로 뭐 간다든지 아니면 귀양도 가기도 하고요. 이럴 때 집안에 편지를 보낼 때는 이제 부득이하게 그 한글로 글을 쓰고, 당시로서는 언문이었죠. 언문으로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500년 동안 한 번도 정식 글자로 쓰여지지 않는 글자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500년 동안 글이 여러 가지 말하자면 2등 글자로 뭐 생전 뭐 공식적인 문장에 쓰여지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학교, 지금 말하자면 서당에서 뭐 쓰여지지도 않고 과거에도 쓰여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살아남았냐? 그거는 글자의 위대함, 너무나 쉬워서 도저히 버릴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 국민들이요. 그러다가 아마 한 그 18세기, 9세기, 그러니까 그 임난 이후에 홍길동전이 나오던 시절 18세기쯤 되죠. 1700년대쯤 돼서 이제 한글 소설들이, 최초의 한글 소설들이 나오고, 오른쪽은 이제 심청전 어느 한 귀절인 것 같습니다만, 이제 후로 이제 뭐 심청전 또 춘향전 이런 이제 그 한글 소설들이, 사시남정기도 이제 그런 한글 소설들이죠. 한글 소설들이 이제 민중들의 이제 글로 발전하면서 한글이 이제 조금씩 이제 인쇄, 이제 목판 인쇄도 되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한글은 이제 500년 동안 이제 명맥을 이어왔죠. 그러다가 이 한글이 묘한 그 역사적인 운명에 처합니다. 20세기 초, 그러니까 1910년 한국이 이제 일본이 합방되고 난 다음에 물론 양반님네들이 여전히 한자를 배웠지만 양반들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조선의 민중들이었는데, 조선 민중들 혹은 뭐 대한의 민중들은 새롭게 개명된 그 이제 새로운 그 문화적 질서 속에서 뭔가 삶의 도구를 필요했는데, 이 삶의 도구로서 일본어 글자를 배우기도 그렇고 해서 이제 한글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 이것은 독립운동하고도 묘하게 연결이 되죠. 아마 대표적인 소설 중에 시문의 상록수를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시문의 상록수는 실제로 그 존재했던 최용신이라는, 소설에서는 최영신으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이분은 이제 함경도 지역에 살았던 최용신이라는 어떤 그 여성 그 한글 지도자의, 기독교 지도자죠. 요즘으로 좀 전도사 뭐 이런 건데요. 이분의 그 한글 교육사 이야기를 시문이라는 작가가 듣고 이걸 이제 소설로 썼던 겁니다. 그게 이제 시문 상록수죠. 그리고 종종 우리는 그걸 이제 그 단순히 한글 보급 운동을 넘어서서 일제 탄압에 맞선 뭐 민족적 저항 운동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읽혀지고 있죠.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그 20세기 조선이 망하고 일제 치하에 살던 우리의 선조들 혹은 지금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는 한글을 통해서 개명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봐야 돼요. 이 과정에 한번 우리가 그 보통교육이라고 하는 모든 국민들이 공부를 하게 되는 이 보통교육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느냐라는 걸 잠깐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상 서양에서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가 했던 교육이라기보다는 이제 종교적인 목적으로 뭐 정신교육이죠. 뭐 요즘 우리로 치면 뭐 인성교육이라고 그럴까요? 정신교육 혹은 인성교육 혹은 국민교육이라면 당시 사회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어떤 그 책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책은 서양에서는 성경이겠죠. 그리고 그 기본되는 책 혹은 지식 혹은 윤리적 규범이 어떤 글로, 다시 말해서 일반 국민들, 일반 민중들이 볼 수 있는 글이냐 그렇지 않은 글이냐에 따라서 그 지식이 얼마나 모든 사람들의 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이제 교육학적 비밀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그 구텐베르크 성경 혹은 구텐베르크 인쇄술이 뭐 서양 문명을 일으켰다 하지만, 사실상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결정적으로 가장 큰 공헌을 하게 된 것은 구텐베르크 성경의 인쇄였고, 구텐베르크 성경의 인쇄가 종교개혁을 가져오고 종교개혁이 서양의 근대 과학 문명을 가져오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런가 하면 그 영국의 이제 그 킹 제임스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는 이제 엘리자베스 1세의 뒤를 이어받은 이제 스코틀랜드 출신 왕인데, 이 제임스 왕이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대단한 일을 하나 한 것이 영어 성경을 이제 제대로 된 영어 성경을 하나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가 그 구텐베르크 성경을 번역한 지 한
100년이 채 안 된 거죠. 1611년에 나왔다고 돼 있으니까요. 아직도 가장 정경으로 알려져 있는, 기독교에서 가장 정경으로 알려져 있는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이 사실상 영어가 이후에 세계적인 그 표준어가 되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제 이게 이제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미국의 이제 언어가 됐고, 1611년 요때쯤 되면 이제 섹스피어를 통한 이제 영어의 문학적 그 세계 전파. 종종 우리는 이제 영어가 셰익스피어 때문에 뭐 세계적인 글이 됐다고 하지만 셰익스피어보다는 제가 볼 때는 성경인 것 같은데, 이런 역사는 한국에도 마찬가지로 있는 겁니다. 여기 왼쪽에 보면 1884년에 마가복음이 이제 마가복음서 언해로 이제 한글로 번역이 되는데, 1884년, 85년이면 아펜셀라 목사가 처음으로 한국을 오게 되고 배제학당이 만들어진 게 1885년입니다. 그 후로 많은 미션 스쿨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고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먼저 한 일이 성경의 한글 번역이었던 거고, 기독교 교회에는 누가 다니냐면 당연히 엘리트들이 아닌 민중들이 교회를 다니게 되고, 이 민중들이 서민들, 여인들 혹은 천민들이 글자 생활을 시작하는데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한자가 아닌 한글로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어떻게 보면 아까 그 일제 합방 이전에 한글이라고 하는 것이 민중의 글로 조금씩 자리를 잡게 됐고, 주식영 선생의 그 배제학당에서 주식영 선생이 이제 한글 문법을 완성하는 것도 이 지점입니다. 1890년, 1900년대 초기 이렇게 되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정신을 한글로 쓰게 된 것도 191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1910년 20세기부터서 한글이 이제 점점 자연스럽게 국민의 기본 글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해방을 맞습니다. 해방을 맞고 한글이 시작되는데, 1945년 한글 학회가 일제 때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감옥에 gat혔지만, 45년 한글 학회가 제일 먼저 한 일이 한글 교과서 보급 운동을 펼칩니다. 여기 보여진 교과서는 아마 제가 초등학교 때 봤던 교과서들 같기도 하고, 일부는 이제 그전 교과서들이 같기도 합니다만은, 건국과 해방, 전쟁 이 와중에 대한민국 교육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교과서 보급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가 교육에서 얼마나 중요하냐? 지금도 그 남미라든지 아프리카 혹은 동남아를 가면 학생들이 교과서가 없습니다. 비싸기도 하고요. 우리는 아주 물론 요즘 같은 고급 양장지는 아니지만 당시로서는 그래도 최고의 종이를 써서 그것도 그래도 나름 또 이제 조악하긴 하지만 컬러풀하게 교과서를 만들었고, 이걸로 산수를 배우고 국어를 배우고 뭐 영희야 철수야 하면서 이게 글을 배웠습니다. 물론 한자도 한두 개씩 배웠습니다만은 이 한글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됐고, 한국 교육 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 지표의 하나가 뭐냐면, 교과서는 절대 비싸면 안 된다. 싸야 된다. 그래서 교과서 물가를 아주 2000년대까지 통제를 했고요. 요즘은 그렇게까지 통제하지 않아도 되는데, 아직도 통제를 해서 교과서 값이 한 권에 지금 5,000원, 6,000원 밖에 안 됩니다. 참고서는 훨씬 비싸죠. 그러니까 저렴한 교과서 보급 운동, 한글 교과서 보급 운동이 온 국민의 교육적 기초를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정책적 지렛대가 됐던 것이죠. 물론 이 교과서 또 인쇄를 위해서 이제 유네스코라든지 이제 국제기구들이 인쇄 기도 보내주고, 그 인쇄기가 커져서 뭐 대한교과서 주식회사를 거쳐서 지금은 이제 아주 굴지의 교과서 출판사로 발전을 했습니다만은, 교과서 한 권을 잘 쓰면 정말 참 70년대 80년대에는 학자들이 돈도 벌고 그러던 사연들이 있었고요. 아직도 그렇습니다만은
한국에서 나오는 모든 그 출판물의 50% 60%는 사실상 어린이부터서 고등학생까지 보는 교과서 및 참고서류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나오는, 전 세계 어떤 나라도 그 나라에서 출판되는 모든 인쇄물 중에 교육 학생들이 보는 교과서 참고서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죠. 제가 교육학을 처음 시작한 1980년대에는 당시는 70 내지 80%가 전부 교과서 참고서였습니다. 이만큼 대한민국은 교육국가인 거죠. 어쨌든 이 한글로 된 교과서가 우리 교육에 아주 중요한 기초를 놨습니다. 여기 좀 재미난 사진을 제가 몇 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선거 벽보들이 있죠. 선거 벽보들이 있는데 뭘 보고 계세요? 지금 제일 안철수 이렇게 또 홍준표 이게 최근 선거입니다. 거기 보면 기호가 1, 2, 3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저기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박정희, 신민당의 윤보선, 또 이세진, 아주 옛날 생각들이 나네요. 이분들 보면 1960년대까지요 아라비아 숫자를 안 써놨어요. 막대기로 1, 2, 3, 4 노만 날 숫자도 아니에요. 이게 뭘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19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 어른들은 아라비아 숫자 1, 2, 3, 4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네, 학생들은 알겠지만. 네, 그러니까 그 글자가 온 국민에게 다 한 번 쓰여지는 날이 어느 날이냐면은 선거날이거든요. 이 선거날 선거 기표용지를 받았는데 내가 모르는 글자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사람 얼굴은 이제 알 리가 있겠습니까? 한글 박정희라고 써놔도 저걸 못 읽을지도 몰라요. 근데 기호는 알겠어요. 1번, 2번, 3번. 근데 1자, 2자를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이제 마치 이 석기 시대 때나 원시 시대 때나 봤던 이제 저 6번, 7번은 저거 셀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저분들은 떨어지는 거겠죠. 1번, 2번, 3번 아니면요. 네. 이게 글자가 쉽고 어려움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아주 거창하게 무슨 공자님 말씀이라든지 또는 소크라테스의 말씀이라든지 또는 아인슈타인의 논리학이라든지 이런 게 아닙니다. 교육은 그냥 하나, 둘, 셋을 셀 줄 알고 더하기 빼기를 할 줄 알고 내 이름을 쓸 줄 알고 아빠 이름을 읽을 줄 아는 이런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 교육이고 이 점에서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이 성공했던 겁니다. 그게 한국 교육의 비밀이지 절대로 무슨 과거 제도의 입신양 명적 교육열이 바탕이 되고 물론 바탕이 되긴 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비밀이 아직 많은 후진국들에서는 아직 깨우쳐지고 있지 않은 거죠. 역사적으로 제가 이제 간단히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냐? 공부가 할만했던 겁니다. 공부가요. 예. 공부가 어려우면요 학교 다니기 싫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학교를 다니기 싫어하냐면 4학년 때쯤 되면 이제 공부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4학년 때쯤 되면요 그때가 나이로 한 10살, 11살 이렇게 되는데 요렇게 되면 애들이 이제 사춘기가 시작돼요. 그러면 이제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나옵니다. 뭐냐면 자기 외모를 갖고 시작해요. 여자친구나 남자친구한테 잘 보여야 되거든요. 인간이 문명적 도구를 사용하는 영장이 이전에 사실은 동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물적 본능이 제일 중요하죠. 자, 그래 공부는 10살 이전에 굉장히 기초가 갖춰지는 겁니다. 그런데 4학년 때쯤 돼서 수학이나 과학같이 추상적 사고를 갑자기 하려면 글자를 읽고 쓸 줄 아는 완벽한 기초가 안 이루어지면 이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보통 그래서 5학년, 6학년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수학 못하는 이유는 수학을 못하는 게 아니고 먼저 수학 문제를 읽을 줄 모르는 읽을 줄 모른다는 건 좀 심한 얘기고 이해를 못하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이들은 적어도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가도 책을 보니까 읽혔던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그런 의미에서는 가르칠 수 있었던 거죠. 어렵지 않았던 거예요. 교과서가 있었으니까 또 표준이 있었고요. 그래서 학교 다니고 싶어요. 물론 집에 가면요. 뭐 농산일 도와야죠. 동생들 봐야죠. 뭐 여자아이들은 밥 해야죠. 청소해야죠. 학교는 가면 시원하죠. 선생님이 또 가끔 가다가 뭐 이렇게 풍금 소리로 노래도 들려주죠. 아주 재미나는 곳인 거예요. 그래서 집보다 학교가 훨씬 즐거운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는 공부가 비록 매를 맞아서 하는 공부이긴 했지만 할만했던 겁니다. 할만해서 학교를 다니고 싶었던 겁니다. 학교를 다니고 싶었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학교 가고 싶다고 아이들이 말하자면 투쟁을 한 거예요. 저 학교 보내주세요. 그럼 부모님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학교를 가라. 대신 중학교 입학을 해라. 합격시험을 입학을 해라. 근데 입학시험이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할 수 없이 시험에 떨어지면 이제 또 농산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68년도에 그 유명한 무시험 입학 정책이 발표되는 겁니다. 뭐 일간에는 뭐 무슨 경기중학교 입학시험에 무즙 사건이 있었고 어쨌든 하지만은 입학 경쟁률이 심했다고 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모든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이 학교를 중학교까지도 고등학교까지 계속 다니고 싶어요. 그랬던 얘기입니다. 고등학교 얘기 중에 아마도 그 산업재 부설학교가라고 들어보실지 모르지만 그 저 경남 마산의 한일합선 부설학교부터 시작된 산업재 부설학교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그 한일합섬을 찾아갔을 때 직공들을 만났는데 직공들에게 너희들이 소원이 뭐냐 했더니 직공들이 학교 다니고 싶어요. 공부하고 싶어요. 그거였던 겁니다. 그러냐고. 그래서 그 사장님이 또 대통령께 보고를 해서 이제 야간에 5시에 일이 끝나고 나면 5시부터서 그 9시까지 야간 이제 부설학교를 만들게 됐고 그게 이제 산업재 부설학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고등학교 여공들에게 있어서도 공장을 다니는 굉장히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 그 동기 중에 하나가 내가 저 공장에 가서 일을 하면 그 공장에서 부설해 놓은 야간 학급이나 야간 학교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학교 다닌다는 이유로 떨어진 친구들을 만날 수가 있게 됐다. 뭐 이런 이제 유리한 역사가 있었던 거죠. 이 모든 것은 공부가 할만했던 겁니다. 요즘 이제 공부가 할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가면 아이들이 다 잠을 자죠. 많은 아이들이.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 선생님 얘기가 알아들 수가 없는 겁니다. 재미가 없어요. 선생님 얘기 어려워진 게 아니고 사실은 기초학력이 자꾸 소홀히 돼가지고 공부가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요즘도 영어 알파벳을 쓰는 미국이나 영국 학교들 가면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책을 못 읽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영어라는 글자는 그 단어를 모르면 못 읽거든요. 우리는 단어를 몰라도 글자를 읽을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의 교육이 시작됐던 겁니다. 자, 대한민국 교육의 기적 첫 번째 비밀, 그것은 한글입니다. 세종대왕께서 만들어준 한글인데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 다시 한번 세종대왕께 감사하는 것이 오늘 강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